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한 주 수업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할만해요? 해보니까 그래도 좀 뭐 첫 번째 주니까 그렇게 뭐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표정은 보니까 뭐 한 10개월 한 사람 표정인데요? 네. 아직 우리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은 몇 회예요? 31회죠. 31회 때는 꼭 합격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거 썼죠. 그 민법 민사법규 시작되는 부분에 31회 합격생 자기 이름 썼어요. 그 이름이 31회 때는 있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복습 좀 해봅시다. 이때 그 복습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이제 기초 과정 때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기초를 또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의미에서 해드리거든요. 이때 여러분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할 수 있는 것만 문제를 맞출 수 있다랬죠. 그냥 보고 읽고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지만 다 못 풀어요. 하여튼 67번, 68번 하다 끝나고 10개, 12개 찍고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있는 것만 문제를 맞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걸 머릿속에 이제 잘 외워서 대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민법은 뜻이 뭐였죠? 뭐 복습을 하느라고 많이 지치신 거네요. 보니까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때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민법은 공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이때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의 뜻은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이걸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밑에 요 법적 분쟁을 해결할 때 분쟁 해결의 기준 필요하죠. 분쟁 해결의 기준은 세 가지예요. 앞에 분 세 가지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시킨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세 가지는 뭐죠? 법률, 관습법, 조리. 어제도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하다가 예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분 이렇게 했는데 앞에 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손으로 자기 시키지 말라는 거죠. 안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이 줄 이렇게 시작하면 중간 쪽에 계셨던 분인데 자기는 이쪽 줄이 시작이 되면 자기는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심장도 약하고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시키지 말라고 얘기하시길래 근데 수업하다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 있으면 꼭 얘기하세요. 1년 내내 안 시킬 테니까. 자, 그럼 이때 분쟁 해결의 기준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뭐죠? 법률, 관습법, 조리. 법률, 관습법, 조리. 그래서 만든 게 1조라 그랬어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세 개. 분쟁 해결의 기준 세 가지는 뭐라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있고 이때 법률 관계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니까 얘는 법 규범의 특성상 세자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률 관계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있었죠. 그게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는 법 외적인 생활 관계를 말하는 것이어서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을 어기더라도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할 때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법률관계는 뭐가 있고 강제성이 있고 인간관계는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관계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일정한 순서 세 가지를 거친다 그랬죠. 이걸 제가 매매계약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먼저 갑이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죠? 이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청약의 의사표시.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갑은을한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해 줘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매매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바로 매매계약을 구성하는 계계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와 같은 걸 내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이게 법률 사실, 법률 사실. 그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바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되죠? 법률 요건,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은 권리 변동의 결과.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요? 법률 효과. 그러니까 순서 까먹으면 안 돼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게 법률 사실, 그다음 법률 요건, 그다음 법률 효과. 이때 이 세 가지 중에서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그래요?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다시 이 세 가지 중에서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한다고요? 법률 요건. 이때 법률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죠? 의사 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걸 쭉 늘어놓고 보니까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은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또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걸 쭉 늘어놓고 보니까 의사 표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 그러면은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따라서 법률 행위라는 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는 경우여야 돼요? 의사 표시가 꼭 들어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겁니다. 법률 행위는 뜻이 뭐죠?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다시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다 그러면 안 돼요. 법률 행위도 법률 요건이고 법률 규정도 법률 요건인 겁니다. 다만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요? 의사 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 행위의 뜻이에요. 법률 행위의 뜻은 뭐라고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법률 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죠.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법률 행위가 다시 또 요건 두 가지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요건이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이 두 가지를 갖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말 그대로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 거고, 효력 요건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유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때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거 세 개 있죠.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성립 요건 세 가지 뭐 있다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 효력 요건도 당사자에 대응하는 것, 목적에 대응하는 것,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것,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능력 세 가지가 뭐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법률 행위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되죠. 이게 확가적사입니다. 확가적사. 일단 순서를 까먹으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에 검토하는 게 뭐죠? 확정성, 그 다음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을 것. 자, 좋아요. 그러면 이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도 다 갖춘 겁니다. 그럼 이 법률 행위는 뭐 했다고 말하죠? 성립했다 이렇게 말하고,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이 법률 행위는 이제 성립조차 하지 않은 거니까 불성립 이렇게 말하죠.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성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불성립의 경우에는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효력 요건까지 다 갖추었다면 이때는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럼 이 법률 행위는 이제 무효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 불성립, 유효, 무효는 결국 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다시 성립, 불성립, 유효, 무효는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성립은 뭐예요? 성립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무슨 요건만 갖춘 거죠? 성립 요건만 갖춘 것 이고, 그다음 불성립은 불성립은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것. 그다음 유효하다라는 것, 유효하다. 이건 무슨 요건도 갖추고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 요건도 갖춘 걸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무효는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걸 무효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꼭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럼 성립했다라는 거하고 유효하다라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말로 한번 해봐요. 어떻게 달라요? 성립했다라는 거하고 유효하다라는 건 어떻게 다르죠? 그거 좀 전에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립했다라는 건 성립 요건만 갖춘 경우고, 그다음 유효하다는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 요건도 갖춘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결정적으로 가장 잘 구별하셔야 될 건 이쪽에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가는 문제를 여러분이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불성립은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것. 그다음 무효는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것. 문제를 바로 하나 맞춰봅시다. 무효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OX? 이게 외우면 맞추는 거예요. 외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X 이렇게 찍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하는 선가적으로 문제를 하나도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냥 알아듣는 것만 좋아지고 문제를 하나도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만 내용을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말로 할 수 있는 것만 문제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꽤 정확해요. 그러니까 점수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보면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끄떡끄떡은 하는데 말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본인 점수 안 나온다? 그럼 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 잘 나오는 사람도 있죠. 물어보면 말로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점수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어보면 그 사람은 말로 해요. 그 내용. 거기 뭐 있고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드린 질문이 뭐죠? 제가 드린 질문이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무효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드린 질문이었죠. 그럼 이게 유추 적용이라는 걸 일단 비슷할 때 적용하는 걸 유추 적용이라고 그래요. 비슷할 때, 성질이 비슷할 때 이쪽에 있는 걸 이쪽에 끌어다 쓰는 걸 유추 적용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효에 관한 규정을 불성립의 경우에 과연 유추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추 적용을 하려면 성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슷해야 되죠.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효와 불성립 아까 성질이 같다,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그랬죠. 결론. 그러면 무효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건 5의 X예요. X죠. 왜 X가 되는 거예요? 성질이 다름으로. 성질이 다름으로. 말로 다시 한번 해봐요. 이쪽에 와서 불성립은 뭐죠? 불성립은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거. 끄떡끄떡 하면 안 돼요. 계속 해보는 이유는 말로 결국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불성립은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것. 무효는 성립 요건을 갖췄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것. 자, 그럼 이때 당사자가 아까 법률행위의 중요한 특징이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 생긴다 그랬죠. 그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 생기려면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을 갖추어서 이 법률행위가 뭐해야만 유효해야만 실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법률행위는 뜻이 뭐죠? 그러니까 한 번 외운 건 계속 외울 수 있죠. 한 번 외운 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하고 이번 주에 정리했던 내용, 이게 그 한 주 한 주 배웠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다음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하는 내용도 지난주 것보다는 양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부지런히 정리해서 그냥 강의를 다시 듣고 오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제가 수업 전에 강조드렸던 거 외우고 오셔야 돼요. 외우고. 전에는 그 외우는 걸 좀 나중에 해봤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 제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뭘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뭘 좀 잘 아는 상태에서 이해하는 상태에서 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외우는 걸 나중에 했는데 심화 과정 때 외우는 걸 했단 말이에요. 심화 과정 때 기초하고 기본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화 과정 가서 외워보려고 하니까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안 외워지죠. 그 왜 안 외워지죠? 기초가 없어서 아니고요. 기초 해줬고 기본에서 내용 잘 이해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의 문제더라고요. 기초 기본 때 외운 적이 없으니까 심화 가서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4개월을 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게 몸에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과정 가서 암만 외우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거죠. 안 외운 걸로 습관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그러니까 기초 과정부터 무조건 다 외우고 넘어가는 걸로 다 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암기 카드 같은 거 있죠. 그 좀 준비를 좀 하세요. 그 학교령 교수님도 얘기하는 거 그 암기 카드 그 골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특히 개념 관련 내용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뭘 쓰면 될까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런 거.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걔를 암기카드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그 포스트잇은 써가지고 어디에 갖다 붙여놓고 결국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짬 시간에 외울 수 있는 걸로 암기카드 만들어서 거기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다음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런 내용들을 배울 텐데 그걸 암기카드에 적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드시 꼭 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득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4달만 열심히 하면 50점 맞는단 말이에요. 4달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50점 맞으니까 이제 몇 점밖에 안 남았어요. 10점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험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암기카드에 적어서 외웁시다. 자, 이제 오늘 어디 할 거냐면 여러분 책으로 183페이지 오세요. 183. 자, 거기 보시면 밑에 내려와서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그 두 줄 밑줄을 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결국 끝에 뭘 말한다? 법률 효과. 그게 포인트예요. 법률 효과. 자, 그럼 이쪽 그림으로 와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갑이 건물 소유자다라는 뜻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려면 갑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고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죠. 합치가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된다. 건물 소유권 이전 해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줘야 되죠. 대금 지급. 자, 먼저 요 매매 계약은 법률행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죠. 왜 법률행위에 해당하죠? 그렇게 말해야 되죠. 매매 계약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왜 해당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므로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묶어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법률행위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매매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법률행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해요. 자, 근데 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한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먼저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아까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 그러죠. 법률 효과. 법률 효과에 해당되는 게 이거죠. 건물 소유권 이전 하고 대금 지급이 법률 효과니까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두 번째 대금 지급하는 것. 이게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대금 안 받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건 증여계약이라고 그래요.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때는 몇 번? 목적이 되는 거예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만 목적이라는 겁니다.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주면 100만 원 주겠다. 그럼 이 계약의 목적은 한 개, 두 개? 두 개죠? 목적 두 개는 뭐예요? 시계 찾는 거, 100만 원 주는 거. 갑은 뭘 해줘야 되고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이걸 찾으면 바로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목적이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 의사표시도 있죠. 청약의 의사표시 있고 승낙의 의사표시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으니까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라고 그래야 돼요? 무효이다라고 그래야 돼요? 성립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무슨 요건이니까? 성립 요건이니까. 그다음에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 갑하고 을이 각각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을 가져야 되고 법률행위 목적이 각각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갑의 의사법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 없고 을의 의사법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요. 그럼 요 효력 요건까지 다 갖췄을 때 이 매매 계약이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이제 확가적사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우리가 지금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전체적으로 주소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밑에 효력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 안에는 성립요건을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거예요.
성립요건을 갖췄으니까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한 거예요.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로서 뭐나 한 거다. 성립은 한 거예요. 강행법규의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로서 뭐나 한 거예요. 성립은 한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한 거예요. 성립은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확가적사인데 확가적사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갑하고 우리 이제 1월 1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1월 1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검토할 사항이 법률행위 목적은 먼저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여기는 계약 체결시. 다음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정한 겁니다. 이건 이행기예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 이걸 이행기 또는 변제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3월 1일. 저는 항상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해요. 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년 내내 1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개인도 항상 언제 하죠? 3월 1일. 무조건 3월 1일. 그러니까 이거 위에 다른 날짜는 안 나와요. 항상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 이행기는 3월 1일. 이거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이제 요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일 먼저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확정. 그러면 요것도 목적이고 이것도 목적이니까 각각 얘도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얘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은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여기서 그 갑의 채무와 관계된 확정이라는 건 뭐냐면 갑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에서 무엇을 을에게 이전할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확정인 거예요. 그럼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토지 가지고 있고 자동차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건물을 딱 찍어서 을에게 넘겨주는 거니까 무엇을 을에게 이전할 건지 이미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럼 밑에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은 3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매매 대금 액수를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은 3억 원으로 한다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뭐 어떻게 또 이거 말고 어떻게 또 확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을이 갑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할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을이 갑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할 건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근데 3억 원 주기로 한 거니까 얼마 주는 거예요? 3억 원 주는 거니까 이런 건 당연히 확정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구체적인 대금 액수를 다 정했다면 이건 당연히 확정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예요. 이행기에 3억 원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건 당연히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인 대금 액수를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에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의 시세에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과연 확정이 된 거냐 이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확정됐다고 볼 수 있으면 이 계약은 뭐 하게 되는 거죠? 유효하게 되는 거고,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확정됐나 안 됐나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한 건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죠. 왜 됐죠?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시세가 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동산 시세라는 게 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할 때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그 시세라는 게 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3월 1일에 와보니까 이 건물의 시가가 3억 2천이에요. 얼마 주는 거죠? 3억 2천만 원 주는 거고 3월 1일에 이 부동산의 시세를 살펴봤더니 2억 8천인 거예요. 얼마 주는 거죠? 2억 8천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행할 때에 시세 의약을 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충분히 확정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은 딱 하나 기억하면 돼요. 확정은 계약 체결 당시에 다 확정돼야 돼요? 아니면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기에 갑이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이행기에 우리 갑에게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으면 확정이 된 거라는 거예요. 결국 확정은 딱 하나.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법률행위 목적이 구체적으로 다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행기까지. 그러면 맨 밑으로 내려옵시다. 동그라미 1번. 자, 제가 읽어보겠어요.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끝에 밑줄 합시다.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받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이건 암기 카드 이렇게 한 줄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이해됐죠? 강의 다시 한번 듣고 암기 카드에 이거 이 한 줄로 적어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그냥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쓰면 뭐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지 모르니까 앞에 넣어야 되죠. 뭘 넣으면 될까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렇게 쓰면 돼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지금 쓰라는 게 아니고 암기 카드에다가 그렇게 한 줄 쓰라는 거예요. 이게 확정에 관해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한 줄로 정리해서 걔를 써두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점 시간에 암기 카드를 보고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 그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뒤에 고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긴 하던데 그 본인이 만든 거여야 돼요. 본인이 만든 거. 그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 용어집에 있는데 용어집에 그 있거든요. 이게 고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근데 남이 한 건 절대 자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쓴 것만, 여러분이 손으로 쓴 것만 자기가 되니까 그 직접 구입해가지고 손으로 써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자, 그럼 칠판 다시 와서 문제를 맞춰봅시다. 그러면 공부했으니까 하나 맞춰보죠. 밑에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대금의 액수, 지급 시기,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O예요, X예요? 질문만 들으면 이렇게 표정이 또 사실 계약 체결 시에 대금의 액수, 지급 시기,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OX 끄뻑끄뻑하네 또 다시 계약 체결 시에 대금의 액수, 지급 시기,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OX, X죠. 왜 X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워져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요. 아까 한 줄 법률행위 목적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약 체결 당시에 다 확정되어야 된다는 지문이니까 O예요, X예요? X.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에 제가 설명했을 때 여러분 다 이해했죠? 처음에는 뭐 그럴 필요는 없고 하여튼 3월 1일에 뭐 줄 건지 알 수 있으면 된다. 대충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해만 하고 이걸 말로 못하면 문제를 못 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줄 외웁시다. 뭘 외워야 돼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할 때 한 100번 외우면 되겠죠. 그 정도 하면 머릿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 통과됐어요. 그 다음 검토하는 게 뭘까요? 확가적사니까 가능성. 그럼 또 7번 보세요. 계속. 자, 두 번째 검토하는 게 가능성인데 먼저 요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도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위에 것부터 따져봅시다. 위에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건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죠. 어떤 경우가 그래요? 건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뭐 건물이 불타서 없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생기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일단 이걸 좀 이해해 봅시다. 그 계약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3월 1일. 그 3월 1일에 와 보니까
을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요 을이 대금 지급하는 걸 금전채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전채무는 이행지체만 있고 이행불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에게만 돈이 없다 뿐인 거고 대한민국 안에는 항상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돈을 가져다가 이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채무는 돈을 제때 못 주는 이행지체 이런 것만 있고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금전채무는 뭐만 있고 이행지체만 있고 이행불능은 없다는 겁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과 같은 물건 인도 채무는 이행지체도 있고 이행불능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 가능성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논하는 논점인 겁니다. 그러면 요 건물 소유권 이전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대금 지급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당연히 건물 소유권 이전 가지고 따져봐야 되죠. 왜냐하면 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고 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두 가지 중에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건물 소유권 이전 가지고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건물 소유권 이전 하기로 한 건 3월 1일. 자,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는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건물 소유권 이전 불가능하죠. 이건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처음부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원시적불능. 앞으로 이제 원시적불능 하면 이 예가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원시적불능의 대표적 예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경우. 다시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경우가 무슨 불능이라고요? 원시적불능. 그러니까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원시적불능의 대표적 예가 뭐예요? 그럼 항상 이렇게 한번 하시면 돼요. 이거 오늘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꼭 두 번 하셔야 돼요. 두 번. 다시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차근차근 기초과정이니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심화과정 정도 가면 이렇게 해요. 아시죠? 이렇게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불능이라고요? 원시적 불능. 자, 그러면 문제를 맞춰봅시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어요? 그럼 이 매매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하여튼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해설을 달려고 하지 마시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 그럼 이 매매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이죠. 왜 성립이죠? 이게 원시적불능이니까 여기입니다. 가능성에 관한 논점이니까 성립요건에 관한 거예요? 효력요건에 관한 거예요? 효력요건에 관한 거고 효력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 안에는 성립요건 갖추었다 못 갖추었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도 있고 건물 소유권 이전한다는 목적이 있긴 있죠. 불가능하다는 것뿐이고 일단 목적이 있긴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 있으니까 일단 무슨 요건을 갖춘 거예요? 성립요건을 갖춘 거예요. 다만 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성립요건을 갖추었지만 무슨 요건을 못 갖춘 거죠? 효력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그럼 뭘 골라야 돼요? 성립을 골라야 되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중에는 뭘 골라야 될까요? 무효 고르면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불타서 없는 건 맞는데 을이 선이에요. 선이라는 건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을이 아주 착하게 생긴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선이라 그러죠. 보니까 을이 얼굴 험하게 생겼어요. 그럼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게 선이. 그다음 무과실은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불난 거에 과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난 거에 과실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모르는 데에 과실이 없다는 거야. 다시 선이라는 게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거 몰랐다. 이게 뭐죠? 선이. 그다음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이게 무과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르긴 했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건 선이이지만 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다음 무과실이라는 건 암만 주의를 해도 도저히 건물이 불탈 수 없다는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선의이면서 무과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을은 자기가 갑하고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할까요? 무효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은 불타서 없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은 암만 주의를 해도 도저히 불타서 없다는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체결한 계약이 당연히 유효라고 생각해요? 무효라고 생각해요? 유효하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을 쪽에서도 자기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굳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비용 같은 걸 을이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같은 걸 을이 드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렇게 을이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드린 비용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읽어볼까요? 무슨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라고 그래요. 다시 계약의 유효를 믿고 드린 비용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신뢰이익의 손해. 그다음 한편 이 사람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다시 갑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또 갑은 무엇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밑에 갑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을은 아무것도 몰라서 신뢰에게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 물어줄 필요 없다? 물어줘야 돼요? 물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결론이 딱 나야 되는데. 다시 요 갑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을은 선의 무과실이어서 신뢰에게 손해를 입은 겁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돼요? 물어줄 필요 없어요? 물어줄 필요 없다. 그럼 그걸로 가는 거죠. 지 맘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어줘야 돼요? 물어줄 필요 없어요? 물어줘야 돼요. 그럼 왜 물어줘야 돼요? 저 그제 수업할 때도 물어줘야 돼요 했더니 한 분이 물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왜 물어줘야 돼요? 그분이 쥐가 잘못했은 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당신은 합격 그랬죠. 그분이 한 얘기는 지가 잘못했은 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가 잘못했은 게요. 그래서 그분한테 합격 그랬죠. 갑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물어주는 거예요. 갑이 잘못한 게 없으면 을에게 암만 큰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물어줄 필요가 없는데 갑이 잘못했다 안 했다? 잘못했어요. 그럼 갑은 어떤 잘못했어요? 자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얘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사실을 을에게 말해줘야 된다. 말해줄 필요 없다. 말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을과 계약을 하지 않거나 이런 사실을 을에게 말해줄 의무 정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갑은 을에게 말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죠. 어디를 보면 말 안 해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해주면 을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말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말하지 않은 채 을과 계약 체결을 강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갑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알았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은 거니까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 물어줄 필요 없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도 이름이 요거예요.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다시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이건 뭐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제도인 겁니다. 다시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다시 실판 보시고 이렇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원래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입은 신뢰에게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불능을 알았거나 할 수 있고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신뢰에게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도 이름이 뭐라고요?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자, 이번에 이제 할 내용은 뭐냐면 요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인데 1월 1일에는 건물이 있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일단은 가능했어요. 건물 소유권 넘겨주기로 한 게 며칠이죠? 3월 1일. 그런데 2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이 건물을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 버린 겁니다. 갑이 을과 1월 1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3월 1일에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요 2월 1일에 병과 또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등기를 확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럼 갑이 무슨 매매를 했다는 뜻일까요? 이중 매매했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 이중 매매 같은 거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중 매매 원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그 연초에 이중 매매 엄청 많았죠. 연초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부동산 시세가 막 뛴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요 병하고 또 계약 체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계약 자유 연칙이라고 그래요. 계약 자유 연칙. 그러니까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거냐, 병과 계약을 체결할 거냐 자체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자유 연칙 때문에 요 병과 또 계약을 할 수 있고 병과 체결한 계약도 유효하고 누구에게 소유권 등기 넘어갔죠? 병한테 소유권 등기 넘어갔으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할까요? 그냥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다시 이중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과 경료가 되면 제2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 그러면 3월 1일이 와도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의무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건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죠. 이런 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중에 일어난 불가능이라고 해서 후발적 불능이라고 표현합니다. 후발적 불능. 나중에 일어난 불가능이라고 해서 후발적 불능. 자, 그다음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는데 2월 1일에 이 동네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서 갑의 건물이 완전 박살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월 1일이 와도 소유권 이전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역시 무슨 불능이라고 표현할까요?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이렇게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판가를 만한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 시예요, 이행기예요? 계약 체결 시가 되는 겁니다. 계약 체결 시.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다르죠. 아까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약이니까 체결시가 되는 거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일을 다 통틀어서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라고 표현합니다. 잘 구별해서 외우셔야 돼요. 아까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지만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럼 7번 계속 볼까요? 밑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갑하고 을이 1월 1일 날 체결해 놓은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아까 여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일단은 효예요. 일단은 효.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자, 왜 유효할까요? 힌트. 원시적 불능이 무효인 이유를 잘 생각할 것. 이게 힌트예요. 아까 원시적 불능이 무효인 이유가 무슨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무효가 됐었죠. 근데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죠. 그다음 계약 체결 1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성립 요건 갖춘 거고 1월 1일에는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 요건도 갖춘 경우에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이 계약은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대신 성질이 조금 바뀌어요. 성질이 먼저 2월 1일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 갑이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해진 거 맞죠? 이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갑에게 귀책 사유, 그러니까 책임이 돌아갈 만한 사유, 고의 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귀책 사유 있죠. 자기가 병한테 팔아서 자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못하게 된 거니까 당연히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때는 채무 불이행 문제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누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뜻이에요.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겁니다.
밑에 요 채무를 불이행한 거니까 을은 갑과 매정 계약을 뭐 할 수 있을까요? 계약 없앨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을은 갑과 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기 당했다 그럴 때 취소. 그다음 채무 불이행의 경우 계약 없앨 때는 해제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과 매정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등 을에게 손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을은 자신에게 생긴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렇게 요 후발적 굴릉의 경우에 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문제로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을은 갑과 매정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태풍 때문에 박살났어요. 태풍 때문에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것에 대해서 갑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으니까 이때는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2월 1일에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박살났어요. 그러면 요 갑에게 생긴 요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태풍 때문에 건물이 박살난 거예요. 그러면 을에 대한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이게 존속한다 잃어버리면 태풍 불어온 게 언제예요? 2월 1일이냐? 소유권 넘겨주기로 한 게 3월 1일.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존속한다 잃어버리면 한 달 동안에 건물을 빨리 지라는 거야. 빨리 지어가지고 을에게 넘겨주라는 뜻이니까 상식에 맞지도 않고 또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라서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거, 소멸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멸했어요. 그럼 이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먼저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 그러면 결국 결론이 뭘까요?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되는 거고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소멸했지만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한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소멸했을 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갑의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채무가 소멸하면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결국 2월 1일에 태풍이 실제로 불어와서 건물이 박살나면 결국 누가 손해봐요? 갑이 손해보죠. 갑은 어떤 손해를 봐요? 건물도 없어지고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진 이유가 갑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갑은 자신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유로 건물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건물도 날려먹고 돈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걸 표현할 때 갑이 위험을 부담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계약은 일단 그냥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뀌고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 문제로 성질이 바뀔 뿐이라는 겁니다. 계약 자체는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일단 쭉 설명한 내용 중에 여러분 이해 못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 없다? 다 이해했죠? 그럴 것 같다 생각 들잖아요. 자, 이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내가 마지막 이번 시간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 문제 하나도 안 풀린다. 이걸 계속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칠판 보시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O예요, X예요? 못 들었어요? 천천히 해드릴까요? 너무 빨라서 못 들었어요? 법률행위의 목적 잘 따라오세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O예요, X예요? O 손 들어보세요. O 내리시고 나는 X라고 생각한다. X 내리고 X는 어떻게 될까요? 가방을 싸야죠. 가방을 싸야 되는데 왜 가방 싸야 될까요? 1번 더 이상 가르쳐줄 게 없어서 2번 어차피 가르쳐도 지문대로 찍을 사람들이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신 그 가방 싸우러 갈 때 데스크를 좀 들렸다 가시기 바라요. 환불 조치 이런 거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을 때 뿐이고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시험 봐서 합격이 될 사람이니까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불능이 두 가지 있잖아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눈을 뜨고도 틀리는 거 좀 그렇네요. 다시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러니까 불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불능 두 가지 중에서 무효가 되는 건 뭐뿐이에요? 원시적 불능뿐이죠. 제가 이걸 질문 드린 거죠.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된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그랬으니까 O예요, X예요? X. O예요, X예요? O. 그러니까 한한다, 오직, X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오히려 민법은 그런 지문이 훨씬 맞는 지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된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OX. O.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오직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이것도 뭐 천천히 해드려야 돼요? 못 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오직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X 손 들어보세요. X. 내리시고. 이분들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되겠어요. 어차피 가르쳐줘도 지문대로 찍고. 그러니까 나오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X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주소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할 때 나오죠. 그 후발적 불능에는 어떤 제도가 쓰여져 있어요? 채무 불행하고 위험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할 때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고 가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런 아무것도 몰라서 손해 입었다. 돈 물어주는 거 이게 했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할 때 나오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때는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오직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맞춘 사람이든 틀린 사람이든 이제 다시는 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줄을 반드시 머릿속에 꼭 잘 정리해서 외웁니다. 요 부분이 포인트예요. 자, 무슨 불능은?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어떤 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해하고 연습하고 다시 강의 듣고 암기카드에 못 써야 돼요. 한 줄 못 써야 돼요. 아까 첫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하나 쓰고 그 밑에다가 가능성이 가는데요. 이거 하나 써야 되겠죠. 뭘 쓰면 될까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 써서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다시 잘 따라오세요. 7번 오시고 말로 해봅시다. 지금. 자, 무슨 불능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이걸 좀 이제 살을 좀 붙여가지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다시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뭐이나 무효이나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될 수 있다. 이 말은 이 제도를 검토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뭐이나 무효이나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요. 적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